한국인들이 중국 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난동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클라라 헬러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개월 전 한국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충격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출신의 사람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이름은 허예수이였고 독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의 나라인 독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저희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일용직 노동을 하는 분이셨는지 아니면 관리직이었는지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는 중국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이상 독일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저를 데리고 곧장 중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어머니를 따라간 중국에서 저는 남은 시절을 모두 보내야 했었습니다. 독일을 떠나면서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망치를 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망치와 공구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고치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시절 제 눈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공구의 이름을 알려주면 그걸 가져다 드렸고 그런 저를 아버지는 항상 이뻐해 주셨습니다. 성인이 돼버린 지금은 아버지의 얼굴이 생생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기억은 생생한 걸 보면 그때가 제 추억에 깊이 박혀있나 봅니다.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항상 아버지 사진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볼 때도 많아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무작정 갔던 중국은 독일과 너무 달랐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버리니 모든 게 낯설고 무섭기만 했었어요. 처음 학교를 갔을 때도 말이 통하지도 않았고 제가 지내던 독일 친구들과는 다르게 제가 생김새가 유럽인의 생김새를 가져서인지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만들어주셨던 작은 목각 인형이 중국인 친구들로 인해 불에 타버렸던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아버지는 그런 제게 선물을 주려고 틈틈이 조각칼로 예쁜 토끼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제 가방에 고리를 만들어 달아주었었어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이 제 가방에 달려있던 목각 인형을 강제로 떼어버렸고 목각 인형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학교 소각장에 제 인형을 던져버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울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에 돌아오고 친인척분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와 제가 지내는 집에 찾아온 이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동생 분이셨으니 오랜 시간 독일에 살던 어머니는 그 이모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어요. 형편이 괜찮았던 이모의 도움으로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중고등학교까지는 다행히 졸업할 수 있었지만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의 여성이었지만 중국의 건축 현장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DNA가 있던 것인지 유독 건축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건축가가 되는 것이 제가 가진 꿈이었지만 중국에서 건축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건축 현장에서 못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시멘트 포대를 나르기도 하고 여성이 하기에 버거운 일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며 중국 문화와 중국의 사고방식들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며들었고 생김새는 유럽인과 더 가까웠지만 저는 중국인과 다름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커갔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싶어요. 유럽인 느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보니 건축 현장에 있던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추행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면 옆에 있는 벽돌을 들고 다가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가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왜 그런 미개한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온 동네는 그런 동네였어요. 어떤 날은 중국 건축 현장 관리직에 있던 관리자가 도면으로 보이는 커다란 종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라도 보고자 관리자 뒤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도면을 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면을 바닥에 펼쳐놓고 그 위에서 낮잠을 잘 때 사용하거나 자신의 옷을 털 때 쓰는 용도로 쓰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중국 건축 현장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건을 맡게 되었었는데요. 아니, 제 의지가 아닌 중국인 관리자의 만행과 겁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어느 날은 그날 일을 마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을 무렵이었죠. 현장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하나같이 저를 한 번씩 아래 위로 쳐다보고는 실실 웃으며 퇴근하는 거였어요. 뭐지 싶었지만 그냥 무시한 채 퇴근하고 현장을 나가려는데 현장 입구에 웬 중국인 아가씨들이 줄을 서서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던 겁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숙인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현장 관리자였던 중국인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며 추군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입구에 서 있는 저 여자들보다 유럽 여성 외모를 가진 내가 더 끌린다면서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그 현장 관리자에게 그동안 제가 해왔던 성격대로 큰 소리를 치며 나를 동등한 현장 노동자로 대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중국 관리자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자신이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거라며 그게 아니라면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현장 일을 할 수 없었고 졸지의 백수가 되어야 했었는데요. 어머니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하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모가 최근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곳에 일을 도와주러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죠. 어차피 너도 일을 못하게 된 이상 함께 그곳에서 가서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살던 곳을 떠나 이모가 계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이모가 차린 식당에 일을 도우며 많지 않았지만 임금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저도 나름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 여러 군데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단 한 군데도 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하게도 채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지역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허난성 출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허난성은 중국 내에서도 차별받는 지역으로 손꼽히던 지역이었던 거죠. 일을 못하니까 답답해하던 어느 날 길을 지나다 사람을 구한다는 메모가 적혀있던 한 카페를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카페에 들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대번에 중국 사람 같지 않은데 어디서 왔냐는 물음에 순간적으로 허난성 출신 이야기를 했다간 또 다시 쫓겨날 것 같아서 독일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중국으로 어머니를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말도 제법 하고 생김새도 유럽인과 가깝다 보니 그게 좋아 보였는지 카페 사장은 저를 채용해 주었죠.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료들에게 한 번은 허난성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은 허난성 출신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사기꾼이고 남은 1명은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학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허난성의 사람들 습성은 꼭 한국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허난성과 싸잡아 한국인들까지 함께 욕을 하더라고요. 그 동료들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면 늘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들이나 노숙자들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형편없는 나라라며 비웃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허난성이라는 지역에서 왔던 터여서 그곳에서 온갖 수치를 느끼며 지내왔었기에 이런 허난성과 비슷한 나라라는 한국을 보고 정말 진짜로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모든 미디어가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잘 나가는 유럽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중국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진 곳들이 보일 때면 모두 다 블라인드하거나 모자이크를 만들어 중국인들이 볼 수 없게 해놨는데요. 독일에서 어린 시절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바로 중국으로 온 터였기에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몰랐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동료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있었죠.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제 자신도 일을 하고 너도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으니 그걸로 대학을 지금이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었는데요.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사실 솔깃했습니다. 카페에서 서빙을 하며 일했지만 가슴속에는 늘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꿈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망설이지 않고 저는 대학을 가는 것을 선택했고 어렵사리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입학하는 친구들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저는 그들에겐 없는 현장 경험이 있었죠.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차피 현장에서 적용 안 할 거니까 빼고 이걸 하면 괜히 시간만 늘어나는 거니까 빼고 제 기준에서 뺄 걸 다 빼고 보니 건축학과 학생들은 전부 실전에서 쓸모도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도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으니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는 성적을 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저처럼 학교 수업 커리큘럼에 불만이 있는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건축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건축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 학력 때문인지 덕분에 저는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중국의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떠들어대던 현장 지식을 똑같이 떠들어대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다행히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한국 건축 회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제가 카페에서 서빙 일을 할 때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들었던 한국이었어요. 그런 후진국인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허난성에서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다는 한국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막 입사한 신입이기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저에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회사 선배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귓속말까지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해주더군요. 그건 바로 한국이 얼마나 뻔뻔하고 얌생이 같은 나라인지에 대한 것이었죠. 그 사람은 제게 한국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만나면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간다면 소지품을 잘 간수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들이 다가와 중국의 건축 기술 등을 상세하게 물을 거라면서 한국인들이 그런 걸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잡아떼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의 기술을 빼돌리는데 워낙 익숙하다 보니 우리 회사의 기술에 관심이 있을 거라며 회사의 기술을 빼앗기지 말라는 조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인 선배는 어디서부터 이 끔찍한 사실을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마리나 베이샌즈는 싱가포르에 있는 대규모 호텔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 인피니티 풀이 있고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비교 대상을 찾아왔는데 한국의 63빌딩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싱가포르에 기울어져 있는 호텔을 떠올리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기울어짐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21세기 피사의 사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에요. 그런데 중국인 선배는 저에게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이 사실 중국 건설사에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건설사들이 말도 안 되는 기울어짐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지만 중국만이 유일하게 수주를 따내서 시공을 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졸렬한 한국인들이 중국의 공을 가로채서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국은 뒷돈 거래를 하며 이런 행태를 다른 나라 국가들이 눈 감아줄 수 있게 한다는 거였고 한국은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며 끊임없이 중국의 업적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체 한국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지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방문 일정은 다가왔고 불신만 가득한 감정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나라엔 발도 붙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한국을 찾아왔던 관리자분들의 뒤를 따라 한국의 한 건설사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현장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훔친 기술을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간 곳은 조립식 건물 회사의 작업 현장이었고 그곳에는 정말 반갑게도 독일인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어, 한국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곧잘 하더군요. 저희는 그 독일인 출신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따라 이동했고 도착해서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저는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고 말았었는데요. 중국은 10층짜리 아파트를 28시간 만에 완공할 정도로 조립식 건물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지금 이걸 중국인인 우리에게 자랑하겠다고 보여주는 건지 멍청한 한국인들이라 생각하며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자재들을 가져와서 깎고 이어 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생크림을 짜듯 뭔가를 짜며 형태를 만들었죠. 한국인들은 그것을 3D 프린터 기계라고 말했습니다. 저것으로 건물의 뼈대를 잡는 건데 건물 하나의 뼈대를 만드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건 제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후진국에서 3D 프린터 기법을 쓴다는 건 놀라웠지만 어쨌든 시공시간 면으로는 저희 중국이 월등히 빨랐으니까요. 이후에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정말 황당해서 큰 소리로 항의까지 하게 되었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안정성을 보여주겠다며 한 가지 실험을 보여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고층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큰 모형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제가 평소 봤던 중국 건물을 들고 온 것 같았죠. 한국인 직원이 살짝의 진동과 충격을 주었는데 그 건물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건물은 끄떡도 없이 안정적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관련 한국인들에게 자리에서 항의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보여주기 위한 당신네들 건물이니까 튼튼하게 만들었을 거라면서요.
한국 담당자들은 그 건물 모형이 중국 거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기분 나쁜 듯 길길이 날뛰니 한국인 담당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평소 생각한 건축과는 많이 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한 건 아니었던 저도 단번에 이해할 정도로 한국은 아주 간단한 기술만으로도 최대의 효율을 낸 것이었어요. 간단한 기술이기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안전성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좋은 기술을 왜 타국의 담당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 오픈하고 말하는 걸까라는 의문점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독일인 출신의 한국 담당자에게 한국은 대체 뭘 어쩌자고 저런 기술들을 모두 알려주는 거냐고 물었는데 듣기 거북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중국은 알려줘봤자 못할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이익을 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소리에 불끈했던 저는 그 한국 직원이 독일에 있다 와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중국의 기술력이라고 말이죠. 아까 저 한국인 직원이 소개한 기술도 중국의 기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독일 출신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한국의 비열한 행동을 저처럼 비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출신 직원은 오히려 제 말을 듣고 강하게 화를 내는 말투로 저에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말하는 거냐 하더라고요. 같은 독일 출신으로 정말 황당하고 부끄럽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독일 출신 직원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지은 것이 맞고 한국 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지었는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까막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당당하게 퍼뜨리냐면서 같은 독일 출신으로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중국에는 언제 간 거냐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이야기를 짧게 해주었더니 그 독일 출신 한국 회사 직원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무슨 정보란 정보는 다 차단된 나라에서 라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분명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한국에 있는 동안 숙소에서 한국의 인터넷을 사용해 중국의 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독일 직원의 말대로 제가 아는 지식과 사실은 아닌 게 대부분이었어요. 중국에 있었다면 아마 평생 동안 몰랐을 일이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최고 건설사가 지은 건물을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업적을 단순 훔친 거라며 거짓 보도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랜 습성은 무서운 걸까요? 저는 한국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거짓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휴일이기도 해서 외국인들이 많다는 한국의 이태원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전 세계 경제 부문에서 2위에 있는 중국인들을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갔던 이태원이라는 동네에는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태원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함께 술도 마시고 즐기는 문화가 있더군요. 저희도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한 외국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동석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유럽인 사람이 어제 한국 경복궁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본 한국의 옛 건축물들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했었는데요. 여러 나라 언어가 가능했던 저희 담당자 동료 선배가 한국의 옛 건축물이 엄청 훌륭한 게 맞다고 하더니 사실 그게 중국의 건축물을 모방해서 만든 거라며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이었다는 말로 어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유럽인들은 혹시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동석했던 그 유럽인들은 저희가 중국에서 온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중국인이냐는 물음에 역시 경제 2위 중국을 알아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더니 함께 동석했던 일행들이 자리를 떠나버렸죠. 자리를 떠나는 유럽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멋진 나라라면서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할 거라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사실 가는 곳곳마다 중국에서 제가 맞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었고 그동안 내가 무슨 나라에서 살아왔던 건지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심란했었어요. 좀 황당했던 건 분명 한국에서 봤던 인터넷 환경과 중국에서 접속한 인터넷 환경이 달랐던 건데요.
중국에서 접속한 인터넷 환경에는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모습들의 영상들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나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너무 심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한국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왔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본 한국은 중국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있다가 다시 찾은 중국의 모습이 훨씬 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도 중국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죠. 그날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으로 한국과 중국을 찾아봤고 너무 놀랍게도 한국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어머니와 영상 통화만 하고 독일에 머물면서 건축에 대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형편없었던 일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한국 문화가 거의 모든 걸 삼키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죠. 하지만 독일에서 중국의 그 어떤 문화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 지내며 해외 여러 나라를 가보니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 어디를 가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고작 그런 나라였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자, 오늘은 독일 출생의 혼혈인이었던 중국 여성이 한국에 대해 오해했던 사연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